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모처럼 좀 문화계, 연예계 소식에서 좀 밝은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분위기 좀 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작가님께서 이렇게 아이템 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씨가 좀 누그러지는 것처럼 좀 오늘도 좀 따뜻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 더불어서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는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실까요? 혼자 사니 쓸쓸. 네, 누군가 굉장히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방송인 토니 씨가 과거 아이돌 시절 경쟁 그룹이었던 잭스키스의 김재덕 씨와 무려 17년을 함께 살다가 홀로 서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라진 근황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을 통해서 이 과거의 우울증으로 삭발 또 자해까지 경험한 이후에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180도 바뀐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안을 깨끗이 관리하는 토니안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전의 삶과 180도 전혀 다른 삶이 되려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 갑자기 이제 먼지 알러지가 생기기도 했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재덕 씨와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이제 싱글 라이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긴 시간 살다가 혼자 삶을 산 것도 뭐 토니안 씨에게는 아무래도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17년이면 거의 뭐 가족 못지않게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사실 김재덕 씨와 토니안 씨 어떻게 보면 H.O.T와 잭스키스 멤버였잖아요. 사실 경쟁 그룹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같이 그룹 활동을 했던 멤버가 아니라 경쟁 그룹 멤버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았다는 것도 적과의 동침일까요? 글쎄요. 저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서 눈에 띄는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우울증과 관련된 고백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네. 물질적으로 상당히 잘 될 때, 그러니까 토니안 씨가 상당히 인기를 오랫동안 얻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막상 다 이루고 났더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정신과 약이랑 술을 같이 먹고 아침에 깼더니 베개가 흥건하게 피로 젖어 있었다고 해요. 네. 알고 봤더니 거울을 봤는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다 머리카락이 아닌 귀를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엘리베이터 이 거울을 머리로 깨서 경비실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라면서 충격적인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걸 좀 뒤늦게 알게 돼서 저는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새로웠던 사실이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춤 배경음악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삐끼삐끼송, 이 송이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 이 삐끼삐끼송의 이 원작자가 지금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삐끼삐끼송 원작자가 바로 토니안 씨라고요. 네, 이 소식도 사실 토니안 씨가 우울증을 고백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당연히 이제 이 뭐 원곡자가 따로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사실 흥행이 됐는데 저작권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토니안 씨가 이사를 굉장히 좋은 동네, 좋은 네. 집으로 옮겼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기사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 삐끼삐끼송의 원작자가 토니안 씨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이 원작자가 이 곡을 통해서 번 수익입니다. 얼마인가요? 26만 원. 26만 원이요?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뭐 잘못 이렇게 집계가 된 걸까요? 아니, 집계는 제대로 된 거고요. 네. 이 곡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또 챌린지가 됐잖아요. 네. 이쯤이면 뭐 중소기업 뭐 사장님 정도의 수익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26만 원이라는 이유, 이 곡이 삐끼삐끼송 원곡이 2001년에 H.O.T로 토니안 씨가 활동을 하다가 토니안 씨뿐만 아니라 장우혁 씨, 이재원 씨 이렇게 세 명이 JTL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이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마이 레콘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에 이제 빠르기를 더해서 편곡을 한 거죠. 이 편곡은 인도네시아의 한 DJ가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 곡의 수익이 왜 이렇게 적었냐 하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했어요, 이거? 사실 이 곡의 존재감이 20년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고요. 이 곡이 그렇게 뜰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제 곡을 만든 원곡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속사에서 대신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속사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게 토니안 씨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저작권 등록 뭐 했는지 토니안 씨가 미리 챙겨봤을 텐데 존재감이 낮은 곡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확 떠버린 거고요. 네. 방송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삐끼삐끼송이 야구장에서 한참 많이 들렸을 때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때가 이미 지나버린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조회수도 상당히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이 영상들 아까도 보셔서 아시지만 이주은 치어리더 같은 경우는 화장 고치다가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네, 무심하게 이 삐끼삐끼 춤을 추면서 상당히 유명해지게 됐죠. 뉴욕타임즈에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 이 응원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춤, 그러니까 삐끼삐끼송의 수혜자가 토니안 씨, 원곡자가 아니라 이주은 치어리더가 된 셈이죠. 뭐 물론 이제 제 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좀 그 본인은 얼마나 좀 속이 쓰릴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평론가님 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H.O.T 파셨습니까? 아니면 잭스키스? 이셨나요? 왜냐하면 이들을 좋아하기엔 제가 좀 연령이 있어서 저는 그런가요?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광팬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여동생이 토니 부인을 아이디로 예전에 지금도 여전히 토니안 씨를 네, 그랬었었죠. 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이제 좀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토니안 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나 홀로 라이프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이민호가 시켜. 이민호. 네, 배우 이민호 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룹 21 멤버이죠. 박범 씨가 배우 이민호 씨와의 셀프 열애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횡설수설한 좀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짜 열애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가짜 열애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범 씨가 지난해 9월이었죠. SNS를 통해서 배우 이민호 씨를 내 남편 이렇게 칭해오면서 열애설을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박범 씨 측이 박범 씨가 이제 SBS 드라마죠. 상속자들을 보고 이민호 씨에게 빠져서 게시물을 올린 거고 팬심 이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면서 이 해프닝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난 12일이었죠. 또다시 SNS에 내 남편이라고 적고 이민호 씨와 좀 전에 보셨던 본인의 사진을 올려서 또다시 열애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졌죠. 그러면서 박범 씨가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여론을 당연히 유명 연예인이니까 의식했었겠죠. 그런데 불과 사흘 만인 15일에 또다시 이민호 씨를 내 남편이라고 칭하면서 구설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후에 박범 씨 20일 이 SNS 부계정에 저는 사실 혼자다.
이민호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다. 혼자인 것을 밝힌다. 이렇게 적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때는 이제 뭔가 계정 같은 게 좀 이게 좀 해킹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복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니까 이건 좀 이제 해킹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 박범 씨와의 이 셀프 열애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인 배우 이민호 씨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매우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이민호 씨의 소속사 측에서 박범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해당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반응 쏟아내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민호한테 피해주지 마라. 이렇게 박범 씨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박범 씨가 SNS 부계정을 만들어서 내 남편이 맞아요라고 재차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도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박범 씨의 기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그 모습들이 좀 뭐 예전에도 좀 있었긴 하지만 요즘 좀 유독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사실 외신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NE1의 이제 팬이죠. 갤러리 팬 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시한폭탄 같은 박범 행동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기만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박범 씨의 이 공식적인 활동 재회를 요구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 팬클럽은 어떤 팬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보통 처음엔 감싸주기 마련이잖아요. 내 연예인이다 이렇게 좀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네. 팬이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의 내 편이 네네. 되는 건데 지금 박범 씨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팬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화권에서 박범 씨의 이런 기이한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범 씨가 최근 몇 년 동안 ADHD 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잖아요. 네네. 이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과식을 해왔다는 거죠. 사실 지금 2NE1이 다시 결성되면서 무대에 서기 시작하면서 이 박범 씨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2NE1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언론에 보도된 모습들을 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찐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 그리고 외모 변화가 대중을 놀라게 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중화권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최근에 뭔가 이 건강이 다시 회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최근 SNS 발언들로 인해서 팬들이 다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21일에 박범 씨가 SNS에 쓴 글을 보면 자꾸 누가 지우네요. 저는 혼자이고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셀프가 아니었습니다. 이민호가 시켜서 쓴 겁니다.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맥락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올렸죠. 박범 씨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지 저 역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지금 2NE1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마카오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의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진행된 이제 마지막 해외 일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팬들의 열기와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멈췄던 팀이 맞나 싶을 만큼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컴백홈이라든지 파이어, 박수쳐, 또 아이 돈 케어 이 지금 2NE1의 과거 히트곡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히트곡들을 부를 때마다 객석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후문입니다. 이 무대를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원조 K-팝 퀸 그 위상을 다시 한번 구현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멤버들 그러니까 15년의 공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 공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라는 지금 평을 받고 있고요. 팬들도 열렬한 이 화답을 했습니다. 떼창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2NE1이 지난해 서울부터 시작해서 마닐라, 자카르타, 고베, 홍콩 그리고 마카오에 이르기까지 무려 12개 도시에서 25번의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마카오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공연을 했는데 이틀 동안 이 마카오 공연장을 찾은 관객 수만
18,000명이라고 합니다. 네. 18,000석 매진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티켓 파워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앙코르 공연이 남아 있는데 서울 앙코르 공연이 4월이에요. 4월 12일, 13일 양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앙코르 공연까지 포함하게 되면 21의 이제 재결성 이후의 공연장을 찾은 관객 수 무려 2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21의 어떤 저력을 느끼게 만드는 무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또 박범 씨의 무대 태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뜨거운 환호 속에서 무대를 즐겼지만 박범 씨는 이제 뭐 춤을 갑자기 좀 추지 않고 뭔가 뭐 뒤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좀 박수만 친다든지 이렇게 멍하니 좀 서 있는 모습들이 좀 중간중간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산드라 박이 자신의 SNS에 마카오 공연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 영상에 지금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범 씨의 모습이 담겼던 거고요. 여기에 팬들도 상당히 좀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범 씨가 이 베트남 공연 후에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박범 씨만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또 팬들도 이 멤버들과 뭔가 박범 씨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박범 씨의 21 활동 재회를 요구한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팀과 팬을 배려하지 않는 박범 씨의 행동이라는 거죠. 네. 박범 씨가 이번 마카오 공연을 기점으로 해서 팬들까지 지금 비판에 가세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 완전체 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영상 중에서는 이제 다른 멤버가 이제 박범 씨를 이렇게 좀 챙겨주거나 하는 그런 영상 모습도 있었는데 이 21의 팀 활동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사실 21 멤버 4명 사이에 뭐 불화설이 있었다면 이들이 긴 공백을 깨고 완전체로 활동할 리가 없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21 멤버들도 박범 씨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상당히 독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쨌든 열심히 일하겠다 맥락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열심히 본인 일 하겠다라고 네, 박범 뭔가 씨가 다짐을 또 하는 글이 없긴 하죠. 네, 밝히기는 했기 때문에 가수 본업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박범 씨가 이렇게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멤버들과 서게 된 것, 지난 8년 동안 아주 긴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 동안 무대가 그리웠을 때고 팬들이 그리웠을 거고 본인이 활동하고 싶었다는 의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응원하는 만큼 또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은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하객 1000명까지 오케이. 굉장히 좀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결혼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개그맨 심연섭 씨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한 뒤에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즘 정말 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심연섭 씨가 결혼까지 도달할까 그렇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심연섭 씨가 출연하는 연애 관련 프로그램을 지켜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사랑의 결실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마음 놓고 봐도 되나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확정됐고요. 그 날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4월 20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1살 연하 연인이 바로 정영림 씨죠.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공개돼 왔었습니다. 심연섭 씨가 아무래도 뭐 방송 활동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초대해야 될 어떤 지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스몰 웨딩 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하객이 1000명이요? 네, 1000명 정도가 올 수 있는 큰 이 뭐 예식 공간을 지금 대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찍은 분량이 앞으로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연섭 씨의 결혼 과정도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연섭 씨 그동안 이제 본인의 인연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이 참 순탄치 않았다고요. 소개팅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심연섭 씨가 1970년생이니까
나이가 네, 꽤 있죠. 나이가 꽤 그러네요.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들이 결혼해라 이런 재촉을 하면서 100번 넘는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만난 반쪽이 바로 100번이 넘는 103번째 만난 소개팅녀였습니다. 이걸 다 세신 것도 저는 좀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네. 샀을까요? 네, 역시 뭐 심혜섭 씨가 좀 독특한 캐릭터라는 게 그 부분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울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 장거리 연애를 그동안 해왔어요. 롱디였나 봐요. 그렇죠. 롱디 커플이 오래가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결별했다, 이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교제를 순탄치 않게 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반쪽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인 심연섭 씨를 만난다는 이유로 가짜뉴스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가짜뉴스였어요. 탈북설, 임신설 이런 어디 특별한 증거 없는 가짜뉴스, 가짜 루머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이 가짜뉴스 때문에 이 어머님, 정영심 씨의 어머님이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래요? 친척들마저도 이제 평범한 사람 만나라, 유명한 사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꽤 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냥 일반인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이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체력적으로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현실적인 네. 문제니까. 그 외에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녹록지 않았을지, 순탄치 않았을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을 중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영화배우 심혜진 씨였어요. 그래요? 네, 심혜진 씨를 심연섭 씨가 고모 이렇게 부르는 친한 사이인데요. 심연섭 씨의 어떤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심혜진 씨가 호통치면서 울산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사람의 재결합 여지가 그 사이에 피어나면서 결혼에까지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역경과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결실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준호, 김지민 커플도 드디어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커플 역시 지금 심연섭 씨가 출연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2022년부터 열애 소식을 전해오면서 공개 연애를 계속해왔죠. 과연 언제 결혼할까? 두 사람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많이 네. 궁금해했을 텐데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7월 13일이라고 하고요. 김준호 씨야말로 또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네네. 선후배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김준호 씨 역시 스몰 웨딩이 아니라 라지 웨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 김지민 씨가 이 심경을 밝혔죠. 안녕하세요. 김준호, 김지민입니다. 저희 커플을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개그계 겹경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축하해 주겠다, 응원해 주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넘쳐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프로포즈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좀 찾아가서 그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편지 읽는 그런 영상들 다 챙겨봤는데 저도 보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심연섭 씨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님까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쪽의 의미가 다른 어느 커플보다 더 크게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 부친상을 당했을 때 또 김지민 씨가 거의 며느리 역할을 다 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네, 이제 봄날 같은 좀 사랑스러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니까 덩달아 저희도 좀 마음이 부푸는 것 같은데요. 결혼은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이버 레카 몰락 시작입니다. 네, 최근 이제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유명인들을 좀 괴롭히고 조롱하는 영상을 만드는 사이버 레카의 대명사였죠. 유튜버 뻑가와 탈덕 수용소의 신원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BJ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구글로부터 이 뻑가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제공받으면서 그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BJ 과즙세연 지난해 9월이죠. 법원에 뻑가 채널에서 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수한 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뻑가에 대한 신상을 특정한 뒤에 향후 소송에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 관련 법무법인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뻑가 채널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114만이나 되는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여성 혐오에 대한 컨텐츠들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발빠르게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또 조회수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숨긴 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뻑가가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혐오 컨텐츠를 다수 제작했기 때문에 비판도 함께 따랐던 그런 사이버 레카인데요. 특히 대표적인 건 2022년에 세상을 떠난 스트리머 잼미에 관련된 온라인 공격이었습니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 뻑가로 알려졌는데, 당시 뻑가 이 잼미를 비난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리면서 잼미가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회원이고 남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잼미가 사이버블링에 대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해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2022년 세상을 떠났고요. 이에 대해서 뻑가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신원이 특정이 된 거잖아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수천여 개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뻑가와 함께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죠. 탈덕 수용소의 신원도 특정이 됐는데, 탈덕 수용소는 뭐 저희가 지난해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연예인들과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의 소송에서 지금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 박모 씨고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지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이 BTS의 멤버인 B와 전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또 B와 전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앞서 사실 지난해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장원영 씨의 어떤 비난 또는 조롱 영상을 수차례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련해서 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수 강다니엘 씨 관련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고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 씨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과즙세연의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뻑가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채널에 대한 신원 정보도 확인이 됐고, 그 과정에서 채널 자체가 여러 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밝힌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인에 따르면 그렇다고 법적 책임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이 법적 책임, 특히나 이 SNS 상에 뭔가를 올리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캡처해서 또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난데, 그게 뭐 이제 와서 지웠다고 해서 그 책임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도 이 뻑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면서 소송을 좀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호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뻑가가 본인 가족들을 다룬 영상을 이제 보냈는데 아마도 주호민 씨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두세 개 이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주호민 씨 하면 2022년 9월에 경기도 용인의 특수학교 교사죠. A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뻑가가 이 주호민 씨뿐만 아니라 주호민 씨 가족, 그리고 아내와 아들까지 언급하면서 이 비난하는 영상을 다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호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주호민 씨가 이 영상을 찾으려고 했던 걸 보면 이 논란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뻑가가 이 관련 영상들을 이미 삭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증거를 확보하려고 올렸고 이제 앞으로 좀 소송을 할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암시를 했군요. 이제 이렇게 좀 사이버 레카 그동안에는 이제 좀 당하기만 하고 뭐 이들의 신원을 좀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송도 패소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니까 이제 좀 단죄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순조로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그 처벌까지는 사실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이긴 네,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BJ 과집세연 소송과 관련해서 이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큰 산들이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유튜브 뻑가에 대한 증거 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은 뒤에 신상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이 뻑가의 신원 정보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미국 사법제도를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모기업이죠.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가 이 유튜버들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신원을 파악하는 통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걸 좀 활용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구글 코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 코리아에 먼저 접촉을 했는데 구글 코리아에서는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미국 본사지 국내 지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접근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대신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서 구글 본사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해당 유튜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 방식으로 지난해 이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를 괴롭혔던 탈덕수용소의 신원 역시 확보할 수 있었던 건데요. 중요한 건 국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요. 미국 로펌 역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임료가 사실 미국 변호사들 수임료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 연예인들 아니면 모 회사 대표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소송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유튜버 모기업 알파벳 협조가 없다면 큰돈 들여서 해외 수사망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접근 가능성 상당히 높은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유명 연예인이라도 이렇게 좀 나서주는 게 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한편 유튜버 또 쯔양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텐데, 이 쯔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혁도 최근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이 사이버 레카들이 연루돼 있었잖아요. 주작감별사의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됐고요. 크로코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갈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있죠. 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이었던 최모 변호사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변호사에게도 이제 지금 징역이 선고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구제역 징역 3년이 지금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구제익 측 변호인이 지난 21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그 입장문 내용을 보면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무시한 판결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증거를 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제혁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 그리고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 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에 어디에서도 쯔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 쯔양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비용 차원에서 받은 용역비
그 용역비를 받고 찌양의 부탁대로 성실히 리스크 관리를 해줬을 뿐이다라는 것이 지금 구제역 측의 변호인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역 측에서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이것 자체가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이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건데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구제역 측의 입장입니다. 당분간 뭐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구제역 측에서 지금 찌양 측을 또 고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찌양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요. 또 찌양 소속사 관계자인 A씨와 B씨에 대해서 미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찌양의 법률 대리인 역시 고소했는데요. 미증교사, 무고교사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좀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버 찌양은 아직도 이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음모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굉장히 좀 괴롭다, 이런 심경을 또 호소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최근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게 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든지 우린 끝까지 갈 거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 찌양을 둘러싼 이 루머가 또 있기 때문에 찌양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루머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중국 간첩설, 그리고 정계 연루설. 중국 간첩설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찌양이 중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네.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루머가 어디서 확산됐는지 살펴봤더니 지금 관련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 구제역 측 법률 대리인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근거도 없이 관련 내용을 이 방송 콘텐츠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모론을 한마디로 퍼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당 채널을 지금 찌양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사실 찌양이 지난 여름에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협박도 지금 이 사이버 레카들에게 당했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것보다 지금 사생활 가지고 협박을 당했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단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둘러싼 또 다른 새로운 이 2차 가해 루머 때문에 상당히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좀 이제 그 뭔가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의 책임 회피 근절을 위한 사이버 레카 정보 공개법이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지금 이 입법과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SNS에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법안 내에는 해외 플랫폼 협조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확대, 사이버 레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진단을 해드렸지만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를 입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법에 호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좀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문턱을 낮춰놓고 우리가 직접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가해자 처벌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좀 사이버 레카들의 신원들이 밝혀지고 법적 처벌이 좀 잇따르면서 좀 이런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금씩 좀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말 좀 이런 게 진작에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유명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저는 뭐 너무 이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익명성 속에서 가짜 뉴스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이 될 텐데, 이제 지금 법적 처벌이 가시화된 지금 사이버 레카들 줄줄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레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지금 이런 보도들이 경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법 관련해서도 노력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촘촘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피해를 당하는 일반인, 유명인 모두 사라지는 그런 법안이 좀 빨리 속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이제 무책임한 허위 정보 유포하는 분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어서 뉴스픽스 2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뉴스픽스 2번째 주제는 MZ 새 투자 문화 임장크루 논란입니다. 임장크루, 아마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임장?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임장크루 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임장이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이상에서는 임장이란 말이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임장 뭐야? 네, 보통 집 보러 가, 뭐 이건 네, 익숙하시잖아요. 임장이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크루는 아시겠지만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크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임장크루 모임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세대가 상당히 젊습니다. 임장크루의 대부분은 2030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의 어떤 크루 모임들이 세대가 다양했다면 이 임장크루는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실제 투자보다는 공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글쎄요, 저는 이건 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공화국이 빚어낸 기이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그 믿음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임장크루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임장크루 생겨난 지는 한 1, 2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뭐 동호회 등에서 이렇게 좀 때로 같이 이렇게 좀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혹은 격주로 서초, 용산, 성수, 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지역을 달리해서 주요 아파트를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설명도 곁들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뭐 임장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곁들여 주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이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기자분이 본인도 취재하기 위해서 임장크루 이 무리 속에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임장크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봤다고 하는데, 8만 원 상당의 비용에 강동구 19개 아파트를 둘러보는 코스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하루 종일 이제 19군데를 다니는 건가요? 보통 2시간 강의를 듣고 2시간 임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지만 추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영하를 웃도는 추운 날씨에 손난로 하고 그리고 2시간 이상 임장을 나서는 코스였는데, 이때 임장 함께 참여한 사람만 모두 14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송파에 이 직장을 둔 신혼부부이거나 젊은 청년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높은 집값 그리고 투자 가치와 관련된 고민 때문에 이 임장크루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커플들 중에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사실 연애를 하면 많이 찾는 곳이 뭐 영화관이나 네네.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라 임장크루 활동을 함께 여기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주말에 영화관이랑 놀이동산 안 갑니다. 굉장히 건전한 커플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열심히 어쨌든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네네. 커플들이니까요. 놀지 않는 커플들이 요즘 임장크루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 광풍이 불었던 게 주식과 코인 투자였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지만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더라. 없어. 결국에는. 네.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식과 코인에서 투자처가 바뀌게 된 것도 또 이런 임장크루가 활성화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 모임에 이제 직장, 교통 등에 대한 기본 이 지역 정보죠.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단계 또 특목고를 잘 보내는 명문중학교가 어디냐. 아, 근처 이제 교육 환경. 네. 뭐 명문대를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디냐 이런 것들 설명까지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2030 세대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설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이 기자는 이제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딱히 이 돈과 효율성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열 몇 명이 때로지어서 모이는 네.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건전하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 이런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임장크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시간을 저들이 뺏는다라고 생각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고요. 업무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인 줄 알고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임장크루일 경우 정말 화가 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집주인이라든지 뭐 임대인, 임차인도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임대인이나 뭐 또 집주인들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빨리 계약이 체결되길 바라잖아요. 어느 누구보다 실수요자가 우리 집에 와서 임장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휙 둘러보고 그냥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당연히 눈총을 받는 게 공인중개사들이라고 또 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냐 이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살 의향이 없는 사람을 굳이 왜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럴 만큼 지금 임장크루가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됐다는 거고 또 그건 결국에 이제 돈이 된다. 이제 좀 상업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굉장히 뭐 임장크루 참여권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 임장크루 참여권을 99,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네. 6년이나 1개월, 그러니까 1년짜리 가입비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게 지금 기업형 임장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 강좌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5주 교육 과정에 7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지역 분석 브리핑부터 투자 금액별 매물 리스트, 조별 스터디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지역 분석을 해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좋은 매물 찾는 것 하루면 된다. 이런 식의 광고 문구가 곁들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임장크루에서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최근까지도 이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전세 사기의 그 주요 그 피해자들이 또 20, 30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장크루에 이렇게 2030 세대가 열광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 지금 영끌족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 나는 그러면 나이가 먹을 때까지 내 집 마련한 채 못하겠구나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영끌족이 생긴 거잖아요. 네. 주거 불안정 이유도 크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땐 너무 많이 치솟습니다. 사실 하락할 때 하락폭보다 치솟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030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처를 공부하겠다. 미리 공부해 놓는 게 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관련해서 요즘에는 뭐 직접 강의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SNS를 보다 보면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강의가 상당히 쇼츠 영상으로도 많이 제작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접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청년들의 이 주투자처가 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산 2030 청년, 2020년에 5.9%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7%,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통계 자료죠. 지난해 같은 경우 17%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뭐 러닝크루의 어떤 뭐 민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뉴스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크루 문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민폐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부끄러워서 혼자 발품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루로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뜻을 모여서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함께 하면서 불필요한 용기까지 생기는 거죠. 남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최근에 크루 하면 민폐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 2, 3년 새 크루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크루 문화가 정착되려면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